배우의 아버님이 광복군으로서 대위까지 독립투쟁을 하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때부터 배우가 달리 보이죠. 만약에 그러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다가 죽었으면 저는 배우처럼 노래 부르고 안 살 건데 저는 어디가 폭파시킬 것 같아요. 제가 좀 과격한 것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그 근데 배우를 붙들었던 사람이 어머님이셨대요. 어머님을 그래서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그 돈도 벌어가지고 카바레에서 뭐 그거 원래 드럼을 쳤대는데 그걸 어머니가 다 드리고 자기는 그때만 해도 어쨌든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 차가 있었을 때인가요? 차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거기서 자고 돈 아끼고 그렇게 했대요 배워가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제가?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늘 그렇죠. 하늘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윤동주가 보는 하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다를 겁니다. 근데 윤동주를 알게 되면 제가 배우를 알게 되면서 배우의 노래가 달라지듯이 윤동주를 알게 되면 이 하늘은 달라집니다.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지는 여러분들만이 이 수업 계속 듣는다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왜 하냐면 이 하늘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내일 수업도 사실은 윤동주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엉뚱한 거라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구조적 이해를 하게 되면 윤동주 씨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는 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동주 책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잖아요. 이것까지 딱 알면.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으로 넘어가 죽게 되면서 5편의 시를 강처중이라는 친구에게 연세대학교 동기동창생인에게 보내줍니다. 비밀스럽게 보내주죠. 그거 들키면 다 사라지니까요. 근데 그 5편이 윤동주 씨의 절정입니다. 저는 그 시가 너무너무 좋은데 뭐 많은 분들은 서시나 별의 음방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저하고 함께.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오늘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자, 저는 지난번에 지도 말씀드렸죠? 지도 했고요. 지도 같이 보시고요. 오늘은 두 편의 시 추한대하고요. 추한대는 윤동주의 시고요. 1934년 12월 24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옆에 요겁니다. 요거는 풍경이라고, 요거는 초한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초한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한대는 윤동주의 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경은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복사한 거요. 여기는 김수영의 시입니다. 나이가 비슷할 때 썼어요. 아마 윤동주가 초한대가 18살일 거고, 김수영도 한 17, 18이에요. 한데, 자, 요 지도하고요.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윤동주가 있다고 치고요. 윤동주는 1917년생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김수영은 1921년생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출생은 다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출생은 다 달라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윤동주는 북간도 여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북간도 연길 용정의 명동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김수영은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기 김수영이 시가 요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호로 써 있었어요. 요거를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김수영은
김수영은 저기 뭐야 그 일본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김수영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 이유를 먼저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김수영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풀은 아실 수도 있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 배우니까요. 풀이 넣는다. 아실 수도 있는데, 예, 그쵸. 근데 나중에 이제 풀이 이제 뭐 바람보다 늦게 눕다가, 예, 바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 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고의 민중시라고요. 자, 근데, 자, 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909년. 요 앞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되게 많죠.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요. 1907년에 시한권을 박탈당하죠. 그리고 군대를 해산도 당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1910년 그렇죠. 예. 경술 국치를 겪죠. 자, 근데 190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교육과 관련돼 보통 학교령이 발표가 돼요. 보통 학교령이 발표가 되는데 요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수를 한번 볼게요. 일본어 시수가 초등학교를 얘기하면 초등학교 같은 거죠. 일본어 시수가 4시간이었다면 요때 한자하고요, 한문하고요, 우리말하고는요 같이 배웠어요. 우리말을요. 요게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일본어 공부를 한자를 알아야 일본어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말의 시수가 2분의 1에 지나지 않죠. 일본어보다. 그렇죠.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2분의 1에 지나지 않죠. 2시간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1911년에 요런 것들 1911년에 그 제1차 교육령이 또 반포가 됩니다. 1차 교육이 반포가 되는데 요때 우리말이 조선어로 바뀌어요. 제가 언어의 타자화를 이미 얘기했죠. 여자란 무엇인가 뭐 다 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자에 대해서 김영옥 선생이 높이 읽는 것 같아요. 결론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우리 사직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땅을 섬기는 행위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된 게 많이 아쉬워하면서 쓴 글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때 조선어, 우리말이 조선어로 바뀌고요. 바뀌고 자 우리말이 조선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말이 조선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는 뭐다? 그렇죠. 용어가 확 바뀌었죠. 일본어가 국어로 바뀌고 우리말은 조선어로 바뀐 거예요. 언어의 타자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어의 타자화된 것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사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건국과 언제 건국했어? 언제 정부가 수립됐어? 이게 막 헷갈리죠. 이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럴 때 시수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4분의 1로 줄어버려요. 알겠죠? 이 국어가 안 좋네요. 봐봐. 줄어버려요. 11년에. 자, 초등학교니까 이제 학교 갔어요. 자, 우리 국어보다 뭐 저 똑같은 걸 뭐 얘기해요. 그게 국어예요. 얘네들한테는. 조선어는 조선어예요. 국어가 아니에요. 먼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상하다. 엄마 아빠하고 내가 말할 때는 이거 이게 우리말인데 왜 조선어라고 하고 학교에 가면 이게 국어가 돼버려요. 일본말이 국어가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나마 이때는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고 생각하면요. 전 다 좋아요. 틀도 좋고 다 좋고 물론 이제 뭐 형식적인 거를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내용을 있잖아요. 너무 틀 안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전혀 못해요. 내용만 잘 갖춰지면 내용만 진실해야 돼요. 아이들의 사고력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요. 이게 봐보세요.
역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22년 2차 교육령이 제2차 여기 쓸게요. 이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그 국어가 그러니까 조선어가 다시 5분의 1로 줄어들고요. 이게 또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조선어를 가르칠 때 일본어로 가르치는 거야. 이제는 요 조선어를 가르칠 때는요 우리말로 조선어를 가르치고 요 일본어인 국어를 가르칠 때 우리말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목 전체를 일본어로 국어 아유 헷갈리네 막 그쵸 저도요. 일본어로 조선을 일본어로 과학을 가르치고 일본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다 일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과 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김수영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38년에 3차 교육령 때 3차 교육령 때는 이게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일본어, 일본말로 다 써요. 그러니까 21년에 태어나서 38년도까지면 41년도가 넘어갔는데요. 거의 20살 때까지 김수영은 일본어만 썼죠. 우리나라 대표 시인인데 시인은요 여러분들 시인은 언어를 지키는 거예요. 시가 이거지 않습니까? 네. 말이잖아요. 이 사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절 샀다가 하면 하늘에다가 받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글이에요. 모국어. 여러분들 예, 뭐 모국어, 국어 얘기해도 지금 이게 뭐 어쨌든 시인은 그 시인인 거예요. 시인은요 언어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말을요. 그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가장 그 나라의 말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윤동주는 어땠냐? 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이 교육령에 저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왜냐하면 한반도 안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명동마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없었으니까. 여기서 민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숭실학교에서 30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기서 여전히 우리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항하면서요. 그런데 김수영은 여기서 저항하지 않는 설린고등학교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는 그래서 별에는 밥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네. 순수 우리말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윤동주의 시. 근데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적 질곡을 깨고 확 일어나죠. 그 경험이 뭐냐면 6.25를 거친 죽음의 경험들. 몇 번을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래서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죠. 이게 김수영의 위대함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읽어줘도 되는데 김수영 씨는요 일본어로 돼 있었고 처음에요. 그리고 한국어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떠오르는 해를 한번 볼게요. 떠오르는 해. 여기 보시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별볼일 없는 시예요. 별볼일 없는 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태성이한테 너 태양을 보고 시 한 수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태성이도 대충 적을 거예요. 예. 장엄한 아침이었다. 당연히 장엄하죠. 해 뜨는데. 봐보세요. 나는 언덕에 올라 융융하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본다.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힘찬 모습을 누구에게도 침범하지 않은 위용. 해의 상징성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모르겠습니다. 물 하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구름에 비 내려온 슬픔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막 구름 바꾸면 슬픈 아침이었다. 장엄한 아침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잖아요. 나는 언덕에 올라와서 비를 맞았다. 그래서 보라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는 예. 특수한 경험이 없으면. 근데 이 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되게 보기 좋은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김수영이라는 위대한 시인을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정도 쓰면 잘 쓴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근데 비슷한 나이대예요. 나이가 저기 아까 뭐 5살이 많기 때문에 30, 나이는 비슷한 때래요. 34년대는 저기 윤동주 초안대는요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자, 시를 이해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구성이라는 걸 보면 좀 재미있어요. 보면요, 초안대가 있는데 내 방에 풍기는 향내요. 내 방에 어떤 초가 있어요. 이거 사실이죠. 그 향내가 이렇게 초향이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요즘은 아로마인가 뭐 그런 게 가지고 예쁘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초겠죠. 갑자기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초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초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기시예요. 초기시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초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초 한 대가 있어요. 방에 있는데 갑자기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이 나오죠. 재물이.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시를 이해하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재물이면 희생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는요, 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 희생양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저기 뭐 유대인들은요, 하늘 제사를 지을 때 양을 바쳤댔잖아요. 그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 초를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 초가 재물처럼 바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올게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예수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그의 몸. 그러니까 초를 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구멍 보면 여러분들 보잖아요. 현실 속에 있다가 꿈꿔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보면은 현실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구멍에 꿈에 갔다가 다시 현실로. 이게 문학의 기본적 패턴 구조예요. 대부분 보면 문학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뭔가 급해요 지금. 네. 그럼 어디 들어가십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때로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그냥 우리는 맨날 그래요. 사실은요. 맨날 그래요. 네. 오늘 저는 강아지 2마리 때문에 산책을 시킨다고 갔는데 오늘 화딱지 나서 그 하얀 개가 이만한 개가 있는데 막 아무데나 막 갈려서 자전거를 막 잘못 넘어뜨리고 막 저 다칠 뻔하고 해가지고 막 그 산책하면서 좀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잠깐이라도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오늘 여기 이 공간도 현실 세계에서 잠깐 다른 세계에 들어오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다시 현실 세계로 가시는 것도 있고 집에 가면 남편분 봐서 아유 저 짜증나니까 예, 강아지 보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게 잠자는 거하고 일어나는 거의 반복이 순간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드라이브다. 새로운 세상 가. 이 똑같아. 문학은 그 틀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꿈의 세계로, 화장실로. 자기만의. 그리고 화장실에 볼일 끝나고 시원하게 볼일 끝나고 나오면 다시 현실 세계로. 그래야지 사람이 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데 초가 있는데 재물해서 이상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염소의 갈비뼈 같은. 이거 전혀 이해 못하지 상관없어요.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의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로 흘려 불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얘가 타야지 불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른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그리고도 그러니까 이게 자 처음에는 뭐 보세요. 내 안에 초 한 대가 있는데 이제 이 초가 이게 촛불이 이게요 선녀로 표현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마지막 하나 둘 5년인가요?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그러니까 초를 키니까 어두웠던 것이 환해졌겠죠. 근데 그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갔어요. 나의 방에 아까 풍긴 나왔어. 첫 번째에 나왔잖아요. 재물 위에 위대한 향내를 맛보느라 하면서 이제는 이 촛불이 그냥 촛불, 지지직 하는 촛불의 향내가 아니라 위대한 향내로 바뀌었죠. 네,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왔는데도 위대한 향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시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이게요. 구성이 탄탄한 거죠. 이미 18살 때 윤동주의 시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김수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다른 시인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는 어쨌든 이게 자, 그 맨 밑에 34년 12월 24일이죠. 네. 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때 교회 갔다 온 거야. 교회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와 하고 와서 딱 이제 밤에 딱 교회 가보셨습니까? 예,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흥을 받아가지고 딱 그리고 이게 시를 쓴 거죠. 그래서 34년 12월 24일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 날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윤동주 시를 보면 여기 날짜가 항상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이런 차이만 좀 먼저 아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윤동주가 쓴 시들 동시를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걸 하고 윤동주가 본 현실은 당대의 현실은 어땠는가. 김수영 가지고는 그때 얘기 안 하고요. 뭐 필요하면 백석이라든지 정중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를 가지고 좀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 걸 하고 몇 분 된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